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심리평가와 비교한 행동평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행동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무의식이 나오면 정신역동적이죠. 문제 행동의 주요 원인을 내적인 심리 과정에 찾는다. 역시 내적이니까 정신역동이 되겠습니다. 가설적 연역법을 적용하여 환경 요인을 규명한다. 이게 가설적 연역법이 나오면은 이거는 행동평가의 그 특징이 됩니다. 이제 요걸 구분하시고, 특정 정신장애 진단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 정신역동적 심리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초점은 가설적 연역법을 적용하여 이렇게 규명하는 것은 이게 행동평가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평가의 특징을 따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왜?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설적 연역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역법과 이제 기납법을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 참고되라고 이런 내용을 넣었거든요. 기납법은 끝에 가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연역법은 뭘 전제해놓고 나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기납법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행동평가에서는 특히 행동평가의 기능적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답을 찾는 데 많이 활용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요 세부적인 것은 요 이론, 핵심 이론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대뇌 피질의 각 영역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 놔야 되겠죠. 측두엽, 후두엽, 전두엽, 두정엽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한 그 기능은 여기에 다 이제 적어 놨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이론을 적어 놨고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측두엽입니다. 망막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받아 분석하며 이 영역이 손상되면 안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더라도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 시력과 관계된 것은 후두엽이겠죠. 후두엽 언어를 인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정서적 경험이나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척두엽에 해당되죠. 전두엽은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계획하며 계획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동을 관리하는 건 전부 다 이 대장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맞겠네요. 3번은 두정엽, 대뇌 피질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모든 감각과 운동에 관한 정보를 다 받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한다. 종합하는 것도 전두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두엽과 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측두엽 이런 내용은 좀 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63번입니다. 다음 중 규준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규준이라고 하면은 그 비교되는 말이 준거가 있고요. 규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준거는 절대평가가 되고 이거는 상대평가가 돼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특정한 점수의 일관성 정도를 제공해 준다. 일관성을 제공해 주는 게 이건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뢰도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나오면 신뢰도가 되겠고 검사 실시와 과정이 규정된 절차에서 이탈된 정도는 우리가 정기 분표를 보면은 이렇게 이탈된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표준 편차라고 하죠. 이탈된 정도는 편차라고 합니다.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또는 평균적인 수행 지표, 그렇죠. 평균적으로 뭔가 수행할 지표와 이렇게 비교하는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려면 뭔가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이고, 연구자가 측정한 의도에 따라 측정이 되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일관성 정도, 점수의 일관성 정도는 신뢰도고요. 측정 의도, 속성,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이것을 1번과 3번으로 또 정리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사회기술훈련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우리가 사회 적응과 관련된 이런 거죠. 지금 이쪽이 요새는 사회기술훈련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기술, 의사소통 기술, 자기주장 훈련 되는데 정상관리 교육은 여기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죠. 정상을 관리하는 것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런 것도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65번입니다. 임상적 면접에서 사용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면접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뭔가 항상 그 면접은 어떻게 관계 형성도 중요하고 이런 초점에 맞추면 됩니다. 1번 볼까요? 면접자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거 뭐 면접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침묵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면접자는 즉각 개입할 준비를 한다. 이 침묵도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즉각 개입을 해서 안 되고 그 침묵의 종류에 따라서 개입을 해야지 득대고 즉각 개입을 했으면 안 됩니다. 뭔가 내담자가 뭔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개입해버리면 그 사람 생각을 깨버리겠죠. 나쁜 쪽으로는 또 뭐 면접자에 대한 저항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뭐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한다. 이게 다른 과목에서 이런 이 면접과 관련 거는 임상심리뿐만 아니라 심리평가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쪽에서도 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정보지향적이고요. 개방형 질문은 어떤 겁니까? 관계지향적입니다. 질문 중에서 정보지향적, 관계지향적, 그렇게 보면 정서지향적, 관계지향적을 또는 정서지향적이라고도 합니다. 내담자의 감정보다는 얻고자 하는 정보에 주목한다. 이게 바로 폐쇄 질문과 같거든요. 정서지향적이 돼야지 면접에서는 정보지향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브로카 영역 및 그 안쪽에 있는 백질과 주변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석은 우리가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표현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그걸 이해하는 알아듣는 그런 겁니다. 인식하는 건데 그걸 자꾸 혼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브로커 같으면 뭐를 팔거나 중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암표 장사를 한번 생각해요. 암표, 표를 남몰래 판다. 티켓 같은 거, 브로커 표.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브로커는 언어적 표현의 장애 혹은 표현적 실어증이 된다. 이게 이제 맞겠죠. 이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브로카의 딴 거, 즉 베로니케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브로카 나오면 암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현에 어떤 거 장애가 생기는 실효증입니다. 인식되거나 해석되지 못하는 실효증 이런 거는 그게 되죠. 이해하는 이거는 베로니케 영역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브로카는 표다. 요거
또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7번입니다. 학생 상담 시 어떤 학생이 또래들에게 가장 선호되고 혹은 그렇지 못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사회관계 측정법, 이건 이제 소시오그램이라고 하죠. 소시오그램을 사용하려고 한다. 상담자가 사회관계 측정법을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사회관계 측정법을 하려면 뭔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너무 많으면은 이 선들이 서로 선들이 막 혼란돼서 안 돼요. 적정한 인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소시오그램에 대해 가지고 좀 세세한 내용은 여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소시오그램. 요걸 보면은 충분히 소시오그램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소시오그램 말고 우리가 제노그램 가는 직업이 있죠. 제노그램은 이게 직업 가계도입니다. 직업 가계도고 이건 소시오그램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학생들 간에 교류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교류를 해야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반응이 솔직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학생이 어리면 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뭔가 우리가 이걸 뭐냐면 어떤 그 반응성 경향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지지 않고요. 집단의 크기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뭐 두세 사람 가지고 이걸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뭐 100명이 이렇게 돼버리면 역시 또 이거는 무슨 선들이 복잡해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4번 유의미한 집단 활동이 있어야 학생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므로 상담자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친숙한 활동을 선택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건 친분 관계가 돼야 이게 파악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청색입니다. 청색은 한두 번은 틀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안 틀린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문제 분석을. 그럼 최소한 세 번은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 이 특강의 모의고사 내용을 익히면은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68번입니다.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우리가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챙겨야 돼요. 이런 거 챙기는 게 좋습니다. 내담자에게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밀 보장은 준수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하게 할 때는 이 예외사항이 됩니다. 관계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거나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적절한 시기에 내담자들에게 비밀 보장의 법적인 한계에 대하여 알려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다. 전문적인 관계에서 얻은 정보나 평가 자료는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돼야 맞는데 워낙 2번이 확실하게 지금 틀린 내용이 나왔으니까 딴 거는 볼 필요 없고요. 한국 심리학회 윤리강령 규정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69번입니다. 건강심리학 분야의 주된 관심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건강심리학 출제가 좀 자주 되죠. 자, 건강이니까 이제 건강심리학은 흡연, 비만, 알코올 이런 것이에요. 우울증은 이거는 무슨 심리학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DSM-5에 저5에 이건 이상심리학에 해당되는 것이죠. 건강심리학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우울증 같은 것은요. 건강심리학이 이게 출제가 자주 이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영역을 좀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건강심리학이 있고 이상심리학이 임상심리학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고 또 섭식 문제 이런 거 다이어트 문제도 다 건강심리학에 다 들어갑니다. 참고를 하시고 7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치료에 관한 설명인가? 경계성 성격 장애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성이 문제가 되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인지행동 치료이다. 리니아는 자살 행동을 보이는 여자 환자들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치료를 개발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인지행동, 우리 인지행동 같으면은 RBT라고 RBT, 네. 여기다가 뭐 정수까지 들어가면 이제 RBT가 되죠. 앨리스에 RBT인데 이것을 개발한 인지행동 치료는 이게 이제 DBT라고 하는 거예요. DBT. 리니안 나오면 DBT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변정법적 행동치료가 됩니다. DBT라고 합니다. 변정법적 행동치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 보면 현실치료, 의미치료, 게스탈트 치료 아니니까 뭐 답이 쉽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정법적 행동치료에 대한 내용은 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그전에는 어떤 수용 시설에서 이렇게 관리했죠. 요새는 인간하면 사회복귀를 시켜서 이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출시가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맞죠. 기관에 수용하는 정책보다 국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설의 한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이렇게 사회 복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치료 약물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뭐냐면은 이 사회 복귀 정책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사회 복귀할 수는 없죠. 여기에는 뭐예요? 바로 정신질환에 대한 그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오히려 사회복귀 정책이 예산이 적게 듭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사회복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인본주의적 정신에 기초하는 게 맞고 그래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죠. 의학적 모형에 토대한 병원 중심의 재활이 아니고 사회심리학적 모형에 토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략한 이론은 이걸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청색이죠. 한 번에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두세 번 하면 맞춰야 돼요.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관계를 중심으로 치료가 초점화되고 있는 정신역동적 접근 방법의 단기 치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역동법의 접근 방법, 단기 치료 종류 이걸 다 몰라도 돼요. 틀린 거 하나를 확실히 알면 되거든요. 다 몰라도. 왜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핵심적 갈등관계의 주제, 불안 유발 단기 치료, 분리 개별화. 이것은 정신역동법 접근 방법의 단기 치료 방법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아까도 했지만 행동평가 나오지, 기능적 분석이 있죠. 이 기능적 분석은 뭐냐면, 행동주의 그 치료의 하나의 그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능적 분석이 나오면은, 요거를 기억해 놓고, 다음에 반복해서 볼 때는 혼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평가의 특징을 61번, 1회 61번 문제과 해설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역동적 치료의 주요 방법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요즘 학적이 목표니까 요 기능적 분석은 정신 역동적 접근 방법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73번입니다. 다음 갈로 안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100점을 받은 경위는 최우수상을 받고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다. 선생님은 무슨 학습 과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요 문제가 사실은 처음 풀 때는 좀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이 특강을 듣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틀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일단 틀린 거는 내적 동기화나 모델링은 아니고 조건이 아니야. 성취는 아니고 조건 아니야, 모델링이냐, 여기에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주체가 뭐냐? 칭찬을 받았어요. 예, 이 주체는 누구냐면은, 경이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만약 이걸 보는 것을 초점을 뒀다면 이게 모델링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일단 경위가 주체예요, 그냥. 자, 이럴 때는 이 모델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화, 이게 이제 조건화인데, 이 조건화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무슨 조건화를 알아야 되면 항상 고전적 조건화인지 아니면 조작적 조건화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분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고전적 조건과 조작적 조건의 차이는, 조작적 조건은 뒤에 뭐가 따른다? 강화가 따릅니다. 그러나 고전적 조건은 강화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100점을 받은 경위는 최우수를 받고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다. 칭찬이 뭡니까? 강화죠. 그러면 이것은 조건화 중에서 무슨 조건화다? 예, 조작적 조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때에 따라서 고등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일이 나올 때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는 우리가 틀리지 않기를 이제 바랍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 절차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기초한 지리 기법이다. 자, 우리가 고전적 조건과 조작적 조건, 여기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이런 문제가 많이 응용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계적 둔관법은 뒤에 뭐가 없냐, 강화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이불둔입니다. 처음에 이불을 둘러선다 해서 근육 이완을 하고 불안 위계 목록을 잡수하고 또 단계적으로 그냥 둔감화를 하는 게 이게 체계적 둔감화의 그 세 가지 코스인데 여기는 강화가 없어요. 강화물이 그냥 하는 거예요. 불안만 감소되는 거예요. 그냥 강화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뭐다?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체계적 둔감법 나오면은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왜? 강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 뭐 CS, 뭐 UCS 이런 식으로 NS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하다는 것을 제가 마무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기초한 불안 감소 기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볼페를 통해 의해서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뭐냐면은 조금 참고해 놓는 게 좋습니다. 75번입니다. KH4의 하위 검사 중 주어진 시각적 자극의 전체를 고려하여 답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며 시각적 추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답을 할 때는요. 답은 이 행렬출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는 이게 동기는 만약 언지작철에서 처리 속도에 들어가요. 이게 앞에 있던 1-41번의 도표를 머리에 딱딱 들어와야 됩니다. 토막자기도 지각이 추론이거든요. 지각관계 언지에서. 근데 토포 행이라고 해서 행렬출도 또 거기에 그 분류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중에 성질이 행렬출이는 바로 시각적 자극의 전체를 판단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팁은 우리가 행력 같으면 뭡니까?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아마 매트릭스 이거 보면은 이게 찾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걸 몇 번째 행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시행착오가 많다라고 하는 이 시행을 우리가 팁으로 합격 팁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뭐냐면 시각적 자극은 행렬 추리다, 매트릭스다. 이렇게 해서 시행 이렇게 해서 답을 우리가 그 핵심 소금사, 보충 소금사 쭉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을 이렇게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익혀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문제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1950년대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병원 장면을 떠나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이나 사회에 복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 이게 나오죠. 이렇게 된 거는 아까도 했던 게 나왔죠. 처음에는 예산, 국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냥 약물이 발달됐다고 했죠. 그럼 여기 예산 문제였고, 정신 약물 치료가 어떻게 해요? 이게 발달이 됐다. 바로 이 내용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겠죠. 딴 거 치료 접근 이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약이 많이 개발돼서 좋았다. 꼭 시설에 있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 복귀해서라도 얼마든지 그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입니다. 행동치료를 위해 현재 문제에 대한 기능 분석. 항상 행동치료하면 기능 분석이 나오죠. 이렇게. 기능 분석은 바로 행동치료의 그 접근법이라는 것이에요. 기능 분석을 하면 규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치료의 기능 분석하면 우리가 항상 ABC 이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앨리스 같은 경우는 A, B, C, D, E, F 쭉 있죠. 요 A까지는 같아요. A, C는 같습니다. 앨리스와. 선행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결과예요. 앨리스의 그 비합리적 신념에 그 상담 모델 B는 신념이죠. 여기 B는 여기에 있는 B는 뭐냐면 행동 변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이 돼요. 이게 A, B, C가 이게 다릅니다. 앨리스는 신념이지만은 행동치료에서 A, B, C는 바로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 변인, 매개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이나 선행 조건 이게 A가 되죠. 문제 행동과 관련 있는 유기체 변인이 이게 B가 되고 문제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개선 여기 안 들어가죠. 이거는 인지치료에서 하는 것이고 문제 행동의 결과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A, B, C는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그 문제 응용이 많이 되니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이런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다음 중 로더스는 어떤 치료 기법을 발전시켰는가? 이거는 보너스죠.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이 되겠죠. 이런 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9번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중 단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환자들의 행동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법. 이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 집단의 어떤 그 치료 효과를 개선하는 거. 이건 항상 이 토큰 경제입니다. 토큰. 예. 토큰 경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그 형태로도 이 토큰 경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토큰 경제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이 두 번의 강화 효과가 있고 이런 게 나오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상표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토큰 에코노미컬 하죠. 그래서 토큰 에코노미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오늘 좀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응용으로 많이 되니까요. 80번입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를 장안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알면은
민우친이죠. 민우친인데 뭐 이거 처음 접하는 사람 혹시 어려우면 민우친은 가끔 저 구미에 자주 오더라. 이렇게 민우친은 구미에 자주 오더라. 뭐 이렇게 뭐 민우친이 이렇게 연결해서 미구 구미는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민우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 참고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초점만 이렇게 해서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또 네 번째 과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